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지난 이야기. 캐서린 아시가 죽고 히스클리프는 슬픔에 괴로워했다. 히스클리프는 부인 이사벨라를 학대하고 서로 싸운 뒤에 이사벨라는 집을 뛰쳐나와 먼 데서 살다가 아들이 린튼 12살에 세상을 떠난다. 워셔링가의 힌들리 원쇼도 죽고 아들 헤어튼 원쇼가 있지만 재산 저당권자인 히스클리프가 주인이 된다. 주인님이 돌아오실 날짜를 검정 테두리로 한 편지로 알려왔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캐시에게 상복을 입히고 어린 조카는 데리고 갈 테니 방을 마련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으라고 당부하셨더군요. 캐시는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맞이할 생각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촌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훌륭한 점이 있으리라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촌을 데리고 온다는 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캐시는 자신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지은 위아래가 붙은 검정 옷을 입고 가엾게도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별로 슬픈 빛은 보이지 않고 정원을 나와 마중을 나가야 한다고 사뭇 귀찮게 저를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린트는 나보다 꼭 6달 늦게 나왔대 하고 캐시는 나무 그늘 밑에 울퉁불퉁한 이끼 낀 잔디밭 위를 나와 함께 한가로이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그 애와 함께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사벨라 고모가 아빠한테 그 애의 고운 머리단을 보냈거든. 내 머리보다도 더 연한 빛깔이었어. 난 그걸 조그만 유리상자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오시는 거야. 빨리 와, 엘렌. 우리 뛰어가. 캐시는 내가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로 대문에 이를 때까지 몇 번이나 뛰어갔다가는 돌아오고 다시 뛰어가곤 하다가 길가 언덕의 풀밭에 앉아서 끈덕지게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로 단 1분 동안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담? 캐시는 소리쳤습니다. 아, 저 길 위에 먼지가 나는데 오는가 봐. 아닌데 언제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가볼까? 저쪽 떡 깎는 모습 있는 데까지만 말이야. 저는 단호히 거절했죠. 그리고 결국 캐시의 조바심도 끝이 났어요. 역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캐시는 창으로 내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그들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얼싸안고 있는 동안 저는 린튼이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겨울을 만난 것처럼 따뜻한 털 외투를 걸치고 한쪽 구석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가냘픈 마치 여자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고지 들을 만큼 아주 닮았더군요. 그러나 에드거 린튼 주인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병약하고 까다로운 데가 있어 보였습니다. 주인님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보시고 악수를 하시면서 여행을 해서 피곤할 테니 그대로 놓아두고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시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서 오라는 바람에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앞서 올라갔어요. 예, 캐시야 하고 린튼 주인님은 현관 앞 계단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말이야, 너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또 명랑하지도 못해. 엄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곧 함께 뛰어다니며 놀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귀찮게 너무 이야기하지도 말고 적어도 오늘 밤만은 가만 놔야 돼. 알았지? 그래요 아빠 하고 캐시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 그 애는 아직 한 번도 바깥을 내다보지 않은걸. 마차가 멎자 잠자던 아이를 깨워서 내 삼촌이 안아내렸습니다. 내 사촌 캐시야 린튼 하고 주인님은 두 어린이의 손을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캐시는 벌써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오늘 밤에는 울어서 누이를 걱정시켜서는 안 돼. 자, 이제 기운을 좀 내야지. 여행도 끝났으니 내가 할 일이라고는 편히 쉬고 재미있게 노는 일뿐이다. 그럼 자겠어요. 소녀는 캐시가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눈에 갖다 대고는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리 와요, 착한 도련님 하고 저는 조그만 소리로 달래고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울면 캐시도 울어요. 저 캐시가 도련님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캐시가 도련님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캐시도 도련님과 똑같이 슬픈 얼굴을 하고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차 마실 준비를 해놓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린튼 도련님의 모자와 외투를 벗겨주고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앉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해요 하고 도련님은 울었어요. 그럼 소파에 앉으렴. 엘렌이 차를 갖다 줄 테니. 린튼 도련님의 외삼촌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천천히 몸을 끌듯이 의자에서 내려 소파에 들어누웠습니다. 캐시는 의자와 자기 찻잔을 그의 옆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자코 앉아 있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전부터 소망했던 대로 어린 사촌을 자기의 귀염둥이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칼을 매만지기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며 갓난아기 다루듯 자기 차 접시에 차를 따라서 먹이려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갓난아기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를 즐겁게 했습니다. 도련님은 눈물을 닦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만 하면 됐어 하고 주인님은 잠시 그들을 지켜보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둘이서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엘렌. 자기 또래의 어린애와 놀게 되면 곧 새로 기운이 날 테니까 튼튼해지고 싶어하는 동안에 그 애는 튼튼해질 거야. 우리가 데리고 있기만 하면야 그렇게 되겠죠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는 염려를 저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도대체 저런 약골이 어떻게 워셔링 하이츠 같은 데서 그의 아버지와 헤어트는 틈에 끼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무가 되고 선생이 되랴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의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결말이 났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아이들을 2층으로 데리고 와서 린튼 도련님이 잠드는 것을 보았지요. 도련님이 잠이 들 때까지 저를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려와서 마루에 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주인님 침실에 놓을 촛불을 켜고 있는 참인데 하나하나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히스클리프네 하인 조지프가 문 앞에 와서 주인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내가 먼저 알아보지 하고 저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남의 집을 찾아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지 않아? 그리고 주인님은 먼 여행에서 막 돌아오신 길인데 말이야. 주인님은 만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조지프가 부엌으로 들어와선 어느새 마루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일날 입는 나들이 옷을 입고 몹시 경건하고 엄숙한 얼굴로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매트 위에 서서 신발을 닦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프 하고 저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린튼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고 그는 저 같은 건 저리 비키라는 듯이 멸시하는 투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금 잠자리에 드셨어요. 특별히 드려야 할 말이 아니라면 오늘 밤엔 들으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고 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주인 양반 방은 어디요? 하고 영감은 물으면서 쭉 늘어선 닫힌 문들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중간에 나서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못마땅했지만 서재로 올라가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지프가 바로 제 뒤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이죠. 영감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두 주먹을 지팡이 손잡이에다 포갠 채 테이블 맨 끝에 버티고 서서 마치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왔다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 전 오늘을 도련님을 놓아두고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인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몹시 슬픈 듯한 표정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주인님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셨지만 죽은 이사벨라의 소망과 근심, 자식에 대한 애절한 소원, 그리고 잘 보살펴 달라고 자기에게 부탁한 일들을 생각하니 그 애를 넘겨준다는 것이 몹시 가슴 아팠고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없을까 하고 궁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있겠다는 생각을 겉으로 보이기만 해도 저쪽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므로 아이를 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를 내일 워서링 하이츠로 데려가겠다고 히스클리프 씨에게 전해주게 하고 주인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자고 있고 또 너무 피곤해서 아무데도 갈 수 없단 말이야. 아이 엄마가 그 애는 내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과 지금 그 애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전해주게. 안 됩니다. 조지프는 그의 지팡이로 방바닥을 탕 치고는 위세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안 되죠.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아이 엄마도 어르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아들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꼭 데리고 가야겠어요. 이만하면 아시겠죠? 오늘 밤에는 못 데려가 하고 주님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려가.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말한 대로 전하기나 해. 엘렌, 이 영감을 데리고 내려가 가란 말이야. 그리고는 잔뜩 성이 난 영감의 팔을 잡고 방 밖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좋소 하고 조지프는 천천히 물러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은 히스클리프 자신이 직접 올 테니 그도 내쫓으려면 내쫓아보라지. 히스클리프 자신이 온다는 위협이 실현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주인님은 저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도련님을 캐시의 조랑mol에 태워 데려다주고 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그의 운명에 대해서 좋건 나쁘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캐시에게는 그 애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해. 어차피 그 애하고는 접촉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애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캐시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어서링 하이츠에 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데리러 와서 어쩔 수 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다고만 말해. 린튼 도련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몹시 싫었고 다시 여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잠시 아버지인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지내게 되며 아버지가 어찌나 보고 싶어 하는지 또 피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달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도련님은 이상하게 당황하면서 외쳤어요.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어디 살아? 난 외삼촌과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사세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인데요. 그리 멀지 않으니까 도련님이 건강해지면 걸어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도련님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좋겠네요. 어머니를 좋아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도 도련님을 사랑해 주실 테니까. 하지만 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하고 도련님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와 아빠는 함께 살지 않았어? 아버지는 북쪽에 계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건강 때문에 남쪽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엄마는 나한테 아빠 이야기를 안 하셨지? 하고 도련님은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외삼촌 이야기는 가끔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전부터 외삼촌을 좋아하게 된 거야. 어떻게 아빠가 좋아질 수 있을까? 난 아빠를 모르는데. 어머, 아이들은 누구나 부모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도련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도련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자, 빨리 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아침에 일찍 말을 타는 것은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지요. 그래도 우리랑 함께 가는 거야? 어제 만난 그 여자애 말이야. 오늘은 함께 안 가요. 외삼촌은? 하고 도련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안 가세요.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갈 거예요. 린튼 도련님은
베개 위에 다시 눕더니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갈래 하고 도련님은 드디어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잖아.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싫다니 그건 버릇없는 짓이라고 타일러 보았습니다. 그래도 도련님은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저는 그를 달래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데 주인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돌아온다느니 외삼촌과 캐시가 찾아갈 것이라느니 하는 몇 가지 허황한 다짐을 받고 나서야 불쌍한 도련님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셔링 하이츠로 가면서도 간간히 그와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약속을 되풀이하여 꾸며댔습니다. 히스 향기가 풍기는 맑은 공기와 밝은 햇빛, 그리고 경쾌하게 달리는 미니의 발굽소리, 이런 것들로 하여 잠시 후에는 도련님의 침울했던 기분도 풀어졌습니다. 도련님은 그의 새 집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워셔링 하이츠도 스러시 크로스 저택처럼 좋은 곳이야? 하고 도련님은 골짜기 쪽으로 한번 마지막 눈길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엷은 안개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에 양털 같은 흰 구름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진 않아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방에서 아름다운 시골 경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곳 공기는 도련님 몸에 더욱 좋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욱 신선하고 건조하니까요. 도련님은 어쩌면 처음에는 집이 낡고 어둡다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부근에서는 훌륭한 집이자 두 번째 가는 집이랍니다. 들판을 거닐면 얼마나 즐겁나요? 헤어튼 언시어 도련님이 캐시 아가씨와 외사촌 간이니까 도련님하고도 사촌이 되는 사이지만 아주 좋은 곳들을 안내해 줄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면 책을 가지고 나가서 푸른 골짜기를 서재로 삼아 공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끔 외삼촌이 오셔서 도련님들과 함께 산책도 하실 겁니다. 외삼촌은 저 언덕 위로 자주 산책을 나가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긴 분이야? 하고 도련님은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외삼촌처럼 젊고 잘생겼어? 아버지도 젊으시지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와 눈이 검고 더 엄하게 보이는데 키와 몸집은 더 크답니다. 본래 성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도련님에겐 아마 처음에는 외삼촌처럼 인자하시고 친절해 보이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다정하게 지내야 해요. 그러면 자연히 외삼촌보다는 더 도련님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도련님은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머리와 눈이 검은 빛깔이라고 하며 도련님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짐작이 가질 않는데 그럼 난 아버지와 닮지 않았어? 별로 닮지는 않았죠.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섭섭한 마음으로 도련님의 창백한 얼굴이며 가냘픈 몸매 그리고 크고 생각에 잠긴 듯한 눈을 살피면서 속으로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은 병적인 감수성으로 잠깐 빛날 때가 아니면 어머니의 눈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엄마와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데 하고 도련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본 일이 있을까? 보셨다면 틀림없이 내가 갓난아이 때였을 거야.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걸. 아주 먼 거리입니다. 300마일이면.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은 어른들에게는 도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그 기간이 아주 다른 법이에요. 우리들이 워셔링 하이츠 농장 대문 앞에 가서 멈출 때까지 도련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어떤 인상을 받는지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말에서 내리기 전에 제가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6시 반이었는데 식구들은 막 아침을 먹고 난 참이었습니다. 하녀가 식탁을 치우는 중이었어요. 조지프는 주인의 의자 옆에 서서 절름발이 말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헤어트는 건초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 넬리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나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난 내가 직접 가서 그 애를 찾아와야 되나보다 했는데 넬리가 데려온 거요. 어디 쓸만한가 좀 봅시다. 히스클리프 씨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헤어튼과 조지프가 호기심에 멍청이 입을 벌리고 따라왔습니다. 불쌍한 린튼 도련님은 놀란 눈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자기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바람에 학질이라도 걸린 것처럼 상대를 덜덜 떨게 해놓고는 멸시하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참 예쁜 아이로군. 참 예쁘고 귀엽기도 하군.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넬리, 저 애에게 달팽이와 시어빠진 우유를 먹여 기른 건 아냐? 저는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도련님에게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라고 일렀습니다. 쯧쯧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혀를 차더니 한 손을 뻗쳐 함부로 도련님을 자기 무릎 사이로 끌어당겨서는 턱을 잡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아무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린튼. 내 이름이 린튼이랬지? 너는 그야말로 내 어머니의 아이로구나. 어느 구석에 나를 닮은 데가 있단 말이야. 이 울보야. 히스클리프 씨는 도련님의 모자를 벗겨 숱이 많은 아맛빛 고스머리를 뒤로 넘기고 가는 팔과 조그만 손가락 등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도련님은 울음을 그치고 그 커다란 파란 눈을 들어 아버지를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들은 일은 있겠지? 못 들었어요 하고 도련님은 대답했어요. 못 들었어?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서 정을 깨우쳐 준 일이 없다니. 내 어머니란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너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르게 내버려둔 내 어머니야말로 나쁜 여자구나. 자, 겁내지 말고 얼굴을 붉히지 마라. 그럼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에게 친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클리프 씨. 그렇지 않으면 오래 데리고 계시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도련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는 단 하나뿐인 혈육이에요. 아시겠어요? 친절히 해주고 말고 염려하지 마 하고 그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애는 무얼 좋아하지 넬리? 저는 데운 우유나 차가 좋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히스클프 씨는 가정부에게 그런 걸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옳지,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아들의 체격이 약하니 그에 알맞게 적절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씨의 기분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인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캐시 때문에 슬픈 고역을 치렀습니다. 캐시는 아침에 사촌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어찌나 슬퍼하는지 에드거 서방님 자신이 나서서 린트는 곧 돌아온다고 하시며 따님을 달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려올 수만 있으면 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캐시는 겨우 진정이 되었지요. 그러나 세월은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캐시는 린트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를 다시 만나보기 전에 그 얼굴에 대한 기억은 차츰 희미해져서 만나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키머튼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에 워서링 하이츠의 가정부를 우연히 만날 때면 늘 그 어린 도련님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캐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집 안에서만 갇혀 살다시피 해서 통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여전히 악질이고 귀찮은 식구라는 것을 저는 그 가정부의 이야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녀의 말로는 히스클리프 씨는 감추려 들고는 하지만 도련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도련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하고 한 방에 몇 분 동안을 함께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간에 거의 말이 없이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도련님은 공부를 하거나 밤에는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방에서 지내지 않으면 온종일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늘 기침을 하거나 감기가 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병을 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데서 자연 이기적이고 달갑지 않은 성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운명에 대해서 슬픈 생각이 들었고 우리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 그에 대한 저의 흥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도련님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도련님에 대해서 끔찍이 생각했고 다소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가정부에게 도련님이 동네에 나오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캐시 아가씨가 16살이 될 때까지 이 댁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즐거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가씨의 생일이 돌아와도 우리는 조금도 축하다운 축하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돌아가신 마님의 추도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그날은 반드시 서재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어두워지면 키머튼에 있는 교회 묘지까지 걸어가서 자정이 지날 때까지 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캐시 아가씨는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해 3월 20일은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주인님이 서재에 들어가시자 캐시는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서는
들판으로 나와 함께 산책을 나가도 좋으냐고 아버지에게 여쭈었더니 멀리 가지 않고 1시간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엘렌 하고 아가씨는 재촉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내조들이 내리는 곳 말이야. 아직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거긴 꽤 멀 텐데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내조는 들판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멀지 않아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나 아빠랑 근처까지 갔다 온 일이 있는걸.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생각하지 않고 모자를 쓰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가씨는 제 앞을 깡총거리며 뛰어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뛰어가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린 사냥개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지저귀는 종다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따뜻한 햇볕을 쬐기도 하며 저의 귀염둥이며 즐거움이기도 한 아가씨가 하는 짓을 지켜보면서 무척 즐거운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의 곱슬한 금발은 묶지 않아 뒤로 나부꼈으며 훤한 볼은 막 피어난 들장미처럼 부드럽고 순결했고 눈은 구김살 없는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무렵에는 행복하고 천사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가씨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엾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저는 말했어요. 그 내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아가씨? 지금쯤은 눈에 띄어야 할 텐데 이제 집에 올 생울타리가 까마득해요. 아이 조금만 더 가. 정말 조금만 더 가봐 엘렌 하고 캐시는 줄곧 말했습니다. 저 언덕에 올라가서 두 골 지나 엘렌이 저쪽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새가 날아갈 거야. 그러나 오르고 지나야 할 언덕과 뚝이 너무 많아서 마침내 저는 지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저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는 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듣고도 모르는 체 하는지 자꾸만 뛰어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내조의 둥지를 훔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찾고 있는 중에 히스클리프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이츠는 히스클리프 씨 소유주니까 그는 밀렵자를 꾸짖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도 훔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거려 하고 아가씨는 제가 길을 쓰며 그들 옆에 갔을 때 그 증거로 두 손을 펴 보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이 근처에는 내조가 많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이 보고 싶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듯 능글맞게 웃으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러시 크로스 저택의 린튼 씨예요. 하고 캐시는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모르시는 모양이죠?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요. 그럼 너의 아빠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군 하고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캐시 아가씨는 상대방을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에 본 일이 있는데 아저씨 아들인가요? 캐시는 옆에 있는 헤어튼을 가리켰습니다. 헤어튼은 나이를 2살 더 먹는 동안에 몸이 더 건강해졌을 뿐 하나도 달라진 데라고는 없으나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캐시 아가씨 하고 제가 가로막았습니다.
1시간만 산책을 한다는 게 곧 3시간이 다 돼가요. 정말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저를 밀어내면서 아가씨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 애를 전에 본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말이야, 저 아줌마는 가자고 서두르는데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군. 이 언덕 꼭대기를 잠깐 돌아서 우리 집으로 가지. 좀 쉬면 더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집에 가면 반갑게 맞이할 거야. 저는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작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래? 왜? 하고 아가씨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난 뛰어다녔더니 피곤해. 그리고 땅도 이슬에 젖어서 여기서는 앉을 수도 없고. 우리 가봐, 엘렌. 게다가 저분의 아들을 내가 본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저분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내가 페니스턴에 갔다 오다 들렸던 그 농장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맞았어. 자, 넬리, 당신은 입 다물어. 집에 들러 모두 만나면 저 애도 좋아할 거야. 하여튼 너 저 아가씨와 함께 먼저 가거라. 넬리는 나와 함께 가고. 안 돼요. 아가씨는 그런 데는 못 가요. 하고 저는 그가 붙잡는 팔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잽싸게 언덕배기를 돌아 마구 뛰어서 어느새 그 집 문 앞에 돌계단 있는 데까지 가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가라고 명령받은 헤어트는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고 길 옆으로 비껴서더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 이건 정말 잘못이에요 하고 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아가씨는 린튼 도련님을 만날 텐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단은 제가 맞게 되죠. 난 저 애가 린튼을 만났으면 한단 말이야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린튼은 요 며칠 동안 좀 나아졌지. 그 애가 사람을 만나볼 만큼 기분이 좋은 때가 그다지 없거든. 그리고 오늘 만난 일은 비밀로 해두라고 저 애를 타이를 수도 있어. 그런데 뭐가 곤란하단 말이야? 제가 옆에 있으면서 아가씨를 그 집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걸 주인님이 아시게 되면 제가 꼬중을 들을 테니 곤란하지 뭡니까?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에게 자꾸만 권하는 데는 좋지 않은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계획은 지극히 정직해. 그 내막을 전부 이야기하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건 저 두 사촌끼리 사랑하게 되어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 주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그의 어린 딸은 받을 유산도 없으니 그 애가 내 생각대로 되기만 하면 당장 린튼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만약 린튼 도련님이 죽는다면?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의 생명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캐시 아가씨가 상속인이 되겠죠.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런 보장을 한 조항이 없으니까 그의 재산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나 말썽이 나지 않도록 그들이 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할 거야. 다시는 아가씨와 함께 당신 집 가까이 가지 않을 거예요. 하고 저는 대문 앞에 왔을 때 대답했습니다. 문 앞에서 캐시 아가씨가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저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니 우리를 앞서 길을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확실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몇 번이나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린튼 도련님은 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들에 나가 거닐다 모양으로 조지프에게 마른 신발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16살이 되려면 아직도 몇 달이 있어야 했지만 나이에 비해서 키가 컸습니다. 도련님의 얼굴 모습은 아직도 예뻤고 눈이며 안색도 건강에 좋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을 쬐어 일시적인 윤기이긴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밝았습니다. 자, 저게 누구지?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아가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군지 알겠니? 아저씨네 아들인가요? 하고 아가씨는 의심스러운 듯이 한 사람씩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 애를 지금 처음 보는 거니? 생각해보렴. 이런 총기가 나쁘군. 린튼, 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대던 내 사촌을 모르겠어? 린튼이라고? 하고 아가씨는 그 이름을 듣자 뜻밖의 기쁨을 얼굴에 띠며 외쳤습니다. 저게 린튼이야? 나보다 더 키가 큰데 내가 정말 린튼이야? 소녀는 앞으로 나가서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그에게 열렬히 입을 맞추고 나서 세월이 각자의 용모에 가져다 준 변화를 놀라워하며 샅샅이 바라보았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자랄 대로 다 자랐습니다. 모습은 토실토실하면서도 날씬했고 강철처럼 탄력이 있어 보였으며 몸 전체가 건강하고 혈기에 넘쳐 발랄하게 보였습니다. 린튼 도련님의 용모와 동작은 아주 기운이 없어 보였고 체구는 몹시 가냘펐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그러한 결점을 메워주는 맵시가 있어서 싫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촌과 여러가지 정다운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아가씨는 히스클리프 씨에게로 갔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문 옆을 서성거리면서 집안에 있는 것들과 밖에 있는 것들 양쪽에 마음을 쓰고 있었으나 밖을 내다보는 체하면서도 실은 집 안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저의 아저씨군요 하고 인사를 하려고 다가서면서 캐시가 외쳤습니다. 왜 아저씨는 린튼을 데리고 우리 집에 안 오시죠? 이렇게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한 번도 우리를 보러 오시지 않다니 이상하군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내가 나기 전에 한때는 너무 자주 찾아갔단다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그만둬. 그렇게 입을 맞추고 싶으면 린튼에게나 맞추렴. 나한테는 소용이 없지. 엘렌은 심수쟁이야 하고 캐시 아가씨는 소리치면서 이번에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애물을 저한테 퍼부으려고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나빠. 나를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침마다 산책을 올 때야. 아저씨 와도 되죠? 그리고 때때로 아빠와 함께 아저씨는 우리를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너의 아버지는 내게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 언젠가 한번 크리스찬답지 않게 심하게 싸운 일이 있지. 내가 만약 여기 온다는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너 혼자 오는 것마저 반대할 거다. 그러니 앞으로 너의 사촌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한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다. 두 분이 싸우셨어요? 하고 캐시는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누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지.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어이 자기 누이와 결혼을 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지. 자기의 자존심이 꺾인 거야. 그래, 그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란다. 그건 잘못이지요.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린튼과 나는 싸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럼 저는 오지 않을 테니까 린튼을 집으로 오게 해요. 나한테 너무 멀어. 하고 캐시어 사촌이 중얼거렸습니다. 3마일이나 걸어갔단 나는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캐서린이 이리 와. 아침마다 오지 말고 가끔 오면 되잖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이야. 린튼, 네 아버지 하고 그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너 사촌에게 아무데고 안내할 곳이 없니? 하다못해 산토끼나 족제비집 같은 거라도 없느냔 말이야. 신발을 바꿔 신기 전에 마당으로라도 안내해줘. 마구간에 가서 내 말이라도 보여주란 말이야. 여기 앉아있는 게 좋지 않아? 하고 다시 움직이기가 싫다는 듯한 어조로 린튼 도련님은 캐시를 보고 물었습니다. 글쎄 하고 캐시는 문쪽으로 아쉬운 눈길을 던지면서 분명히 뛰어다니고 싶은 눈치로 대답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서 헤어튼을 불렀습니다. 헤어튼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고 곧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볼이 불그레하고 머리가 젖은 것으로 보아 헤어튼은 몸을 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하고 아가씨는 가정부가 한 말이 생각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촌이 아니죠? 왜 아냐?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조카인데 그 애가 싫으니? 캐시 아가씨는 이상한 얼굴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들 가운데 제일 사랑을 받는구나. 하여튼 캐서린이 말하는데 너는 말이다 뭐랬더라? 어쨌든 매우 칭찬하는 말이야. 너 캐서린과 함께 농장이나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리고 신사답게 굴어야 해. 알았지? 조금도 나쁜 말은 쓰지 마라. 그리고 아가씨가 너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캐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아가씨가 너를 볼 때는 얼굴을 돌리고 말이야. 말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 나가봐.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해줘. 그는 둘이 창문을 지나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시어 도련님은 그의 얼굴을 캐시에게서 수째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익은 풍경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나 화가와 같은 흥미를 가지고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그를 흘끔 훔쳐보았으나 그다지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혼자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찾는 데 마음을 돌리고는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상대방이 말이 없는 틈에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난 저 녀석을 보면 즐겁단 말이야. 그는 계속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녀석은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 만약 저 녀석이 바보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어림도 없지. 그러나 저 녀석은 바보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녀석의 기분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가령 지금 저 녀석이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난 알고 있거든. 그건 단지 그가 앞으로 겪을 괴로움의 시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야. 그리고 저 녀석은
자기가 빠져있는 조작과 무지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나는 악당인 저 녀석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상으로 저 녀석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며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욱 천하게 다루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저 녀석은 자신의 짐승 같은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녀석에게 동물과 같지 않은 것은 모조리 어리석고 약한 것이니 멸시하라고 가르쳐 주었어. 만약 핸들리가 살아서 저 녀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거의 내 자식을 자랑하지 않듯이 그도 제 자식을 자랑할 것 같진 않지?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지. 말하자면 한쪽은 금덩어리인데도 길에 까는 돌로 쓰이고 다른 한쪽은 양철 조각을 은처럼 보이려고 닦는 셈이야. 내 자식은 아무런 쓸모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그런 빈약한 놈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해서 되도록 소질을 살려볼 작정이야. 언슈의 아들놈은 여러가지 훌륭한 소질을 타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서 앉아있던 도련님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좀 피곤하다고 캐시 아가씨와 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불안한 눈빛으로 창문 쪽을 두리번거리며 어물어물 모자를 집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하고 일부러 쾌활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애들을 쫓아가봐. 이제 막 저 모퉁이 벌통 옆을 돌아가고 있어. 린튼 도련님은 기운을 내서 날로 옆을 떠났습니다. 헤어튼이 현관의 글씨를 모른다고 하자 린튼이 내 사촌은 너를 바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늘 쓸모없는 학문이니 뭐니 하고 공부하는 걸 멸시하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캐시, 저의 지독한 오쿠셔 사투리 들어봤지? 그래, 그 망할 놈의 공부는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하고 헤어튼은 매일 함께 지내는 친구에게는 대답하기가 좀 더 쉬웠던지 으르렁거리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무슨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니? 하고 린튼 도련님은 킥킥거렸습니다. 아빠가 나쁜 말은 하나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넌 입만 벌리면 나쁜 말이 나오잖아. 신사다운 행동을 하도록 해. 제발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내 놈이 만약 계집애 같은 사내만 아니라면 내 당장 때려 눕히고 말지. 가만두지 않아. 이 병신 말레깽이야. 하고 성이 난 그 촌뜨기는 물러가면서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한 마음이 창피한 생각과 범벅이 되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분풀이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함께 히스클리프 씨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헤어튼이 물러가는 것을 보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캐시 아가씨를 억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주인님은 서재에서 나오시지 않아 우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지금 헤어지고 오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아가씨에게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제가 그들에 대해서 무슨 편견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하! 하고 아가씨는 외쳤어요. 엘레는 아빠 편을 드는군. 엘레는 공평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린튼이 아주 먼 곳에 사는 것처럼 해놓고 오랫동안 나를 속이지 않았을 거야.
정말 난 굉장히 화가 났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화풀이를 못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엘리는 아저씨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돼. 그분은 우리 고모부 되시는 분이란 말이야. 알지? 그리고 아빠한테 왜 고모부와 싸웠느냐고 따져봐야겠어. 아가씨가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저는 아가씨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깨우쳐 두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빠하고 아가씨는 아침 인사가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말이야, 산책 나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맞혀 봐요. 아이 아빠, 지금 아빠 놀랐지? 그런데 아빠가 잘못한 일 있지 않아? 난 알았어. 그런데 들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엘렌도 아빠와 한편이 돼가지고 내가 린튼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실망하는데도 동정하는 체하면서 거짓말만 했지. 아가씨는 산책 나갔을 때의 일이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은 몇 번이고 꾸짖는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아가씨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님은 아가씨를 가까이 오게 하시더니 왜 아빠가 린튼이 바로 이웃에 사는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린튼을 만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도 왜 굳이 그 즐거움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히스클리프 씨를 싫어하시니까 그렇지 뭐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그럼 아가씨야, 넌 아빠가 내 생각보다도 나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하고 주인님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건 내가 히스클리프 씨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그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꼬투리만 잡히면 해를 끼치고 망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내 사촌과 교제를 시작하기만 하면 히스클리프 씨와도 만나게 될 테고 그러면 그는 나를 미워하니까 너까지 미워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린튼을 다시 만나지 않도록 경계한 것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너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구나.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아주 친절하던데 아빠? 하고 아가씨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 단지 아빠와 싸운 일이 있고 또 이사벨라 고모와 결혼한 것을 아빠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집에 와도 좋다고 했어. 그런데 아빠는 용서하지 않으시려는 거지? 나쁜 건 아빠야. 그분은 적어도 우리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 린튼과 내가 말이지. 그런데 아빠는 그렇지 않거든. 주인님은 아가씨가 고모부의 나쁜 성미에 대한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고모부가 이사벨라 아가씨에게 한 짓과 워서링 하이츠를 자기 소유로 만든 경위를 대강 들려주었습니다. 주인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도 내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숙적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자만 아니었더라면 아내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하는 쓰라린 생각이 늘 주인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며 또 주인님의 눈에는 히스클리프 씨가 살인자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 정원에 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아가씨가 자기 방에 들어간 뒤 제가 옷을 갈아입히려고 들어가 보니 아가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엘렌.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린튼이 불쌍해서 그래. 그앤 내일 또 나를 만날 줄 알고 있는데 그앤 굉장히 실망할 거야. 그 애는 기다릴 테고 나는 못 가니까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 도련님도 아가씨가 도련님을 생각하듯이 아가씨를 생각한 줄 아세요? 헤어튼이 함께 있지 않아요. 겨우 2번 그나마 반나절밖에 안 만난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울 사람은 100에 한 사람도 없어요. 린튼 도련님도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가씨 같은 사람은 이제 염두에 두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못 가는 까닭을 편지로라도 써보내면 안 될까? 하고 아가씨는 일어서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주기로 약속한 책들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하곤 저는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린튼 도련님이 아가씨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고 그럼 끝이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아가씨. 아주 끊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러길 바라고 나도 그렇게 되게 힘쓰겠어요. 아가씨는 아주 버릇없는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버릇없는 눈초리를 했던지 저는 처음으로 잘 자라는 입맞춤도 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고 몹시 언짢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다가 안 됐다 싶어 조용히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아가씨는 책상 앞에 서서 흰 종이 쪽지를 앞에 놓고 연필을 주고 있다가 저를 보자 죄진 사람처럼 그것을 재빨리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그걸 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고 저는 말했어요. 편지를 쓴다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촛불을 끄겠어요. 제가 촛불 덮개를 불꽃이 씌우는데 제 손등을 찰싹 때리면서 심술쟁이 하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나왔는데 아가씨는 몹시 토라져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편지는 기어이 씌어져 마을의 우유 배달부를 통해 목적지에 전했던 모양이지만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또 아침 일찍 내려와서 마치 무엇을 기다리는 듯 부엌을 서성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있는 벽장에 달린 작은 서랍 하나가 아가씨의 전용이었는데 그것을 몇 시간씩 뒤적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방에서 나갈 때는 열쇠를 어디엔가 특별히 간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가씨가 그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는데 슬쩍 엿보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들어있던 장난감이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없어지고 그 대신 차곡차곡 접은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의 그 신기한 보물을 몰래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가씨와 주인님이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곧 제가 가지고 있는 집 안 열쇠들을 뒤적거려 그 서랍에 맞는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몽땅 앞치마에 털어가지고 제 방으로 가지고 와서 천천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상쩍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아가씨가 보낸 편지에 대한 린튼 히스클리프의 답장, 거의 매일같이 쓴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 것들은 수줍고 짤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긴 연애편지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로는 열렬함과 평범함이 이상하게 뒤섞인 것들도 있었는데 강렬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마치 중학생이 잊지도 않는 상상 속의 애인에게라도 보냄직한
겉으로 끝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알만하다 할 만큼 몇 장을 훑어본 다음 저는 그것들을 손수건에 싸서 따로 두고 빈 서랍을 다시 잠가버렸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아가씨는 일찍 내려와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려니 우유 배달 소년이 도착하자 아가씨는 문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젖자는 하녀가 그가 가지고 온 통에 우유를 따라주는 동안 아가씨는 그의 웃옷 호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쑤셔 넣더니 또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들어가서 그 배달꾼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신용을 지키려고 용감하게 내게 대드는 바람에 그만 우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그 편지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냉큼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올려놓고는 담 밑에 서서 캐시 아가씨의 열렬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사촌의 편지보다는 더욱 단순하고 더욱 뜻이 잘 나타나 있는 아주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아가씨는 뜰에 나가 놀 수도 없어 아침 공부가 끝나자 서랍으로 가서 마음을 달래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커튼에 술이 조금 터진 곳을 찾아 몇 반을 꿰매면서 아가씨의 거동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머나 하고 애마디 소리를 지르며 조금 전까지 즐거워하던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동울이 가득 짹짹거리는 새끼들을 놓아두고 나갔던 어미새가 돌아와서 둥우리째 없어진 것을 보고는 절망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파닥거리는 모습이라도 아가씨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님이 캐시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웬일이냐? 어디 다쳤니? 아가씨는 아버지의 목소리나 표정으로 보아 소중히 감춰둔 것을 찾아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하고 아가씨는 숨이 가쁜 듯이 말했습니다. 엘렌 2층으로 좀 와. 나 기분이 좀 이상해. 저는 아가씨의 말에 따라 아가씨와 함께 서재를 나왔습니다. 정말 엘렌이 꺼냈지? 하고 아가씨는 우리 둘만이 2층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무릎을 꿇으면서 대뜸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돌려줘. 그럼 다시 그런 짓 안 할게. 아빠한텐 말하지 말고. 아빠한텐 아직 말하지 않았지 엘렌? 하지 않았다고 말해줘. 정말로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야. 아주 엄숙한 태도로 저는 아가씨에게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꽤 깊이 들어간 모양이군요. 그런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심심풀이로 볼만한 것이더군요. 정말 인쇄를 해도 될 만하더군요. 제가 주인님께 그걸 보여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가씨는 그 귀중한 편지를 빼앗으려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 위로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저더러 그것을 태워버려도 좋다고, 아니 보이지만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하면서 더욱 미친 듯이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모두 소녀의 허영심이라고 생각되어 혼내주고도 싶었지만 한편 우습기도 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들을 태우기로 한다면 아가씨는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책을 보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책도 보내지도 않고 또 머리칼이나 반지, 장난감 같은 것도 보내거나 받지 않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겠어요? 우린 장난감 같은 건 보내지 않아 하고 아가씨는 자존심이 상해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외쳤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가씨?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전 아버지께 가겠어요. 약속하겠어, 엘렌. 하고 아가씨는 옷자락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제발 불 속에 던져버려. 어서 던져버리래도. 그러나 제가 부직갱이로 편지를 집어넣을 자리를 후비자 아가씨는 그 희생이 너무나 쓰라려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그중 한두 통만 남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엘렌, 제발 린튼을 위해서 한두 통만 남겨줘. 손수건을 풀어 한쪽으로부터 편지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불꽃이 빙빙 돌면서 굴뚝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만 남겨줘. 이 지독한 것 같으니. 하고 아가씨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더니 손가락 대는 건 아랑곳도 않고 덥석 불 속에 손을 넣어 반쯤 타다 남은 조각을 몇 장 끄집어냈습니다. 잘하는군요. 그럼 나는 아버지께 몇 장이라도 갖다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를 다시 싸가지고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까맣게 된 조각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지더니 나머지도 마저 태워버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결국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는 점심은 먹으려 하지 않았으나 차 마시는 시간에는 얼굴은 창백하고 눈 언저리가 불그레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신통하게도 침착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린튼 도련님에게서 온 편지의 답장으로 종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린튼 도련님, 아가씨께서는 히스클리프 도련님이 보내는 편지를 받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보내지 마시기를. 그 다음부터 우유 배달부 소년도 빈 주머니로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